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또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발해에 이어서 이제 17강 신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신라가 혼란기로 빠져드는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라 시대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빼서 상,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기를 크게 중이랑 하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중대는 이제 전성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대는 우리가 혼란기를 이야기를 한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구별을 하자면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 중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김춘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까지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여러분들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신라 하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 할 때 우리가 중대 때 했던 개념을 다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바로 신라의 독특하고도 폐쇄적인 신분제였던 골품제였습니다. 신라 중대 이후에는 성골은 없으니까 성골은 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이 골품제가 워낙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신라 사회의 전반부를 다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라 정치나 뭐 사회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말기로 가게 되면은 이 골품제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진골 귀족들이 당시 신라 사회에 좋은 것들은 다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흔히 골품제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최상층 귀족이었던 진골 귀족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진골 귀족들은 귀족인데 이 아래로는 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골품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족 혹은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두품도 사실은 귀족인 거예요. 진짜 평민들은 아예 골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골품이 없습니다. 아예 골품제는 신라의 경주에 살고 있는 귀족들만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로 진골들이었고, 이 진골들이 모든 걸 독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골품제의 모순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때 상대 얘기를 했었고요, 중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이 신라 말기에 우리가 하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시작은 보통 해공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고 나서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해공왕이 죽고 나서 수많은 진골 귀족들은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왕을 하겠다, 내가 왕 해먹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왕위 쟁탈전이 강력하게 벌어집니다. 이후 신라 사회에서는 150년 동안 왕이 20명 교체되었다고 하니까 선생님 평균 때리면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년이면 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길지 않죠. 보통 왕은 내가 즉위하고 나서 죽을 때 아들한테 불려주기 때문에 계속 7년마다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뭐 김원창의 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김원창이라고 하는 사람도 진골 귀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 왕위 계승전에서 패배했어요. 원래 김원창의 아버지인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 몰라도 됩니다. 김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왕이 될 뻔했어. 그런데 이제 진탈전에서 패배를 해서 왕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창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왕 되면 그 다음에 나도 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됐으니까 결국에 김헌창이 그러한 것들에 불만을 품고, 야시 신라 때려쳐,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신라의 서남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그냥 반란 수준이 아니라 신라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를 했죠. 거의 약간 옛날에 백제 영역이랑 비슷할 정도로 많은 땅을 차지를 해서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거의 위협할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떨쳤던 게 김헌창의 난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신라 하대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해졌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 겁니다.
자, 이 시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예요. 장보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이 인물 역시도 그 일생이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자,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보고의 그 삶은 아마 이런 내용과 같을 거예요. 일단 장보고는 시골의 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알겠죠. 신라 내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그죠? 뭐 골품은 아예 없을 거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는 신라를 떠나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 당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아무래도 뭐 좀 무술이나 이런 쪽에는 무예 이런 부분에는 일가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장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당나라의 시장에서 신라인들이 해적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리고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장보고가 큰 충격을 받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신라인들을 못 살리고는 이 해적들을 다 뚜까 부숴야겠다라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직위 같은 것들 다 반납을 하고 그대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당나라에서 장군까지 했던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이 사람을 조금 활용을 하겠죠. 신라 왕은 장보고를 완도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기지를 세우게 해서 이곳을 바탕으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병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장보고는 청해진이라고 하는 군사 기지이자 무역 기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적이나 이런 것들 다 쓸어 버려가지고 굉장히 무역이 잘 발달하게 하고 중국과 신라, 일본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바로 신라의 청해진이 있었고 그 청해진의 대장이 장보고였다. 그래서 우리는 장보고를 보통 뭐라고 부른다? 해상왕 장보고 혹은 뭐 바다의 왕자 장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른다라고 익히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는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장보고가 해상왕 장보고가 됐어요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 뒤의 이야기예요. 자, 해상왕 장보고가 되었습니다. 장보고는 이렇게 잘 나가. 군대도 막 몇만 명을 거느리고 있고 무역도 엄청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장보고에게는 넘을 수 없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였을까? 맞아. 이 사람은 출신이 신라의 시골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신라의 중앙 귀족으로 편입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합리하거나 차별받는 점들을 자기의 후손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장보고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장보고는 이 딸을 신라의 왕족과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자, 당시에 신라 경주에서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신라의 진골 귀족 중에 김우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 김우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했는데 그 김우징을 뒤에서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김우징이랑 약속을 해요. 내가 너가 왕이 될 수 있게 밀어줄 테니까 네가 만약에 왕이 되고 나면은 내 딸이랑 결혼을 해라. 자, 장보고의 지원에 힘입어서 실제로 김우징은 신라의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신문왕 아니에요. 네, 신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튼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장보고의 딸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인물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해요. 자, 장보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문성왕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름 몰라도 돼요. 자, 아들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네 아버지를 왕을 만들어줬고 너네 아버지랑 내 딸이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라. 네가 내 딸과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아들이 장보고 딸이랑 결혼했으면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을 텐데 문제는 결혼을 안 합니다. 뭐 본인이 싫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다른 기록에서는 장보고의 힘이 너무 더 강해질 것을 우려했던 진골 귀족들이 장보고의 딸과 왕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국에 결혼은 무리로 돌아가게 되고요. 장보고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장보고가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하려고 하는 장보고에게 신라 정부에서 결국에 어떻게 한다? 자객을 보내서 장보고를 암살하게 되는 걸로 장보고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이 해상왕 장보고라고 하는 굉장히 걸출한 인물조차도 그 사람의 생애가 신라 하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과 기득권 싸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인물도 그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러한 시대적인 움직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만큼 심각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의 상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일단 진골 귀족들이 가장 위에서 골품제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깔고 앉아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순이 가득한 신라 사회를 아래쪽에서 세 가지 친구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력들은 지방에 있던 오족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중앙의 귀족이었던 육두품들 역시 진골 귀족의 모순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농민들, 백성들 역시 반란, 농민 봉기를 일으켜서 뚜껑 부수자 이러면서 이제 혼란을 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앙의 귀족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 토착 세력들입니다. 자, 우리 골품제의 모순 얘기했죠. 지방 출신들은 골품조차 없습니다. 골품이라고 하는 것조차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골품 중에도 최고 레벨이었던 진골만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이 더러운 신라 세상에 지방에 있던 출신들, 지방의 토착 세력들, 나름 지방에서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것을 가만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앙 정부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신라 각지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호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뭐 왕건, 궁예, 김순식, 양길, 유궁달, 아작의, 견원, 장보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출신도 다양합니다. 뭐 지방의 원래 토착 세력, 뭐 촌주 이런 사람인 사람들도 있고요. 정치 싸움에 패배한 중앙 귀족 혹은 뭐 군인 출신 혹은 장보고처럼 해상 무역 세력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사람들 여하간 중앙이 아니라 지방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으로서 중앙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호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고려시대 넘어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호족이 끊임없이 중앙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농민들 역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꼭 이런데 안 좋은 것들은 겹쳐서 일어나요. 자, 뭐 자연재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근 일어나죠.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데 이 와중에 토지는 또 진골 귀족들이 다 독점을 합니다. 결국에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원종과 에노에나 사람 이름입니다. 원종과 에노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그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신라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져들었겠지요. 자, 다음 또 다른 세력 육두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두품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골품제 제한을 받는 상급 귀족입니다. 왜 상급 귀족이라고 썼냐? 육두품은 높은 귀족이에요. 자, 여기 전체가 귀족인데 그 중에 여기 두 번째니까 상당히 높은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골이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 차별받는다는 거죠. 자, 신라에 레벨이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있는 관직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 관직에 해당되는 1등급부터 5등급의 관직은 오직 진골 귀족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나고 똑똑해도 육두품으로 태어났던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결국에 이 육두품 더 이상 골품제의 모순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라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신라의 굉장히 유명한 천재죠. 최치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최치원의 아버지는 최치원이 육두품 출신이기 때문에 신라 사회에서 쉽게 성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이 아주 어릴 때 갓 10살을 넘겼을 때 최치원을 어디로 보낸다?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네가 당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너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최치원을 그 어린 아들 10살이 갓 넘은 아들을 당나라로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앞으로 10년 안에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 없다라고 얘기해라. 나도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매몰차게 아들을 당나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최치원 역시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당나라로 넘어가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한 6년 만에 당나라의 과거 시험이었던 외국인 대상의 빈공과에 합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뭐 당나라에서 벼슬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엄청 높은 벼슬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나라에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라로 돌아오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자, 결국에 최치원은 이후에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라에서는 최치원이 비록 육두품이긴 하지만 당나라에서 그 재주를 인정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레벨로 대우를 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조언도 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회는 줬지만 그의 정치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예. 최치원이 신라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개혁 요구를 주장했을까요? 맞아, 골품제의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최치원의 이러한 주장들, 당시에 권력을 꽉 잡고 있었던 진골 귀족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왕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었을 수도 있죠. 당시에 왕 진성 여왕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행복한데 저기 바다 건너 당나라에서 웬 굴러온 돌 6두품짜리가 자꾸 개혁하라고 요구하니까 받아들이기 싫었겠죠. 결국에 그의 정치 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치원은 사실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라의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나 이딴 정치 안 해버려 라고 하면서 벼슬을 내던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방랑하다가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인물이에요.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이죠.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유교나 도교, 신라의 유교나 도교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사상들을 원래 들어와 있던 불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유교나 도교, 이 세 가지 체계에 맞추어서 분석해내는 등 상당한 안목과 그 다음에 뭐 글도 잘 썼고요. 능력을 갖춘 건 확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품제의 모순, 골품제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뚫어낼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훌륭한 인물조차도 신라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신라의 안타까운 점이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골 귀족 사회를 공격하는 이 세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진골 귀족들의 신라 사회를 공격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신라 하대에는 사상계, 그러니까 이 사상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원래 신라에서 유행하던 종교로는 불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어요. 교종과 선종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교종은 교를 중요시하는 게 교종이고요. 선종은 선을 중요시하는 게 선종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교종할 때 교는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은 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 교리, 불교의 교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경전을 공부하는 데서 얻을 수 있지요. 자, 그래서 경전을 공부를 하면서 교리에 대해서 익히고 외우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종이에요. 자, 그런데 교리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어려운 책을 읽어야 돼요. 경전을 읽어야 돼요. 경전 뭘로 써 있어? 한자 아니면은 인도말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것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야? 교종이 유행하고 교종이 메인인 한 불교, 즉 종교조차도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진골귀족 같은 사람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라 하대에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선종입니다. 자, 선종은 참선수행, 참선 을 통해서 마음속 깨달음을 찾자. 진짜 불교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막 교리 연구하고 경전 연구하는 거 중요해.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 내 마음속을 가다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종보다는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겠죠. 접근성이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지방에는 호족 세력들이 선종을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선종이 점점 더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상도 유행했냐? 풍수지리 사상도 유행을 했습니다. 자, 풍수지리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산이나 강 그런 것들의 모양에 따른 기운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한다거나 할 때 사실 어떤 위치를 하든지 간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이쁜 모양과 굳이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다가 묘자리나 집자리를 쓰게 되면은 그 기운이 나에게 와가지고 후손과 내가 더욱더 번창할 수 있다. 혹은 잘못된 곳에 위치하면은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들,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가 풍수지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풍수지리 사상은 왜 유행한 거냐?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하기 전에 신라 사람들은 당연히 신라에서는 오직 어느 땅만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경주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신라 전국 곳곳에 이쁜 땅, 좋은 기운이 넘치는 땅이 과연 경주에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지방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경주만 중요하냐? 아니다. 지방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누구의 지지를 받겠어요? 역시 호족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불교인 선종,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이었던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호족이 그것을 자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서 신라의 진골 귀족 사회를 공격하는데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신라의 사상계도 변화하였다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의 성장의 클라이막스, 최고가 뭐냐? 바로 후 삼국시대 되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호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놈 두 놈이 남습니다. 바로 누구냐? 원래는 신라의 장군 출신이었던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라의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원래 직업은 스님이었던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 되겠습니다. 이 둘 다 호족이에요. 그래서 호족들이 너무나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중앙정부를 부정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 고구려, 후 백제, 그 다음에 원래 있었지만 쪼그라들어 버린 신라, 이 세 개가 서로 싸우고 있는 형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후 삼국시대다. 삼국시대 뒤가 뒤에 다시 생겼다. 그래서 후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견훤은 후백제를 어디다 세웠냐? 전주에다가 세웠고요. 궁예 같은 경우에는 후 고구려의 수도를 철원에다가 위치를 했습니다. 우리 항상 동네 이름 같은 거 나오는 것들은 면밀하게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후고구려 옆에 태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궁예는 스님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뒤에 고려시대 가서 공부를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막 불교식으로 바꾸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마진, 태봉 이런 식으로 바꾸곤 하는데 그래서 후고구려의 다른 이름으로 태봉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다. 이런 것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체크를 해주면은 더욱더 좋겠네요.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라 하대의 혼란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폐공황 사후에 200년간 혼란기가 찾아왔고요. 그 혼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골품제 진골 귀족들이 모든 것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 호족이나 육두품 농민봉기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신라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요. 그 혼란의 클라이막스가 뭐였다? 결국 아예 신라가 세 개로 쪼개지게 되는 후 삼국시대가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